폐활량이나 호흡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얼마큼 힘을 잘 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유연성 선택해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색하네요. 작가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터뷰 컨텐츠 할 때 몇 번 뵀었죠. 맞아요. 그때 이후로 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은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정말 몰라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예, 제가 답을 잘하면 수영을 아무것도 모르는 작가님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코치님만 믿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물속에서 호흡 시 코로만 내뱉다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직전 코와 입을 둘 다 사용해서 뱉는 건가요? 아님 물속에서 처음부터 코와 입을 둘 다 사용해서 뱉는 건가요? 평영이나 바시로키 물속 영상을 보면 숨쉬는 방울이 안 보이다가 출수 직전 강하게 방울이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하게 뱉어서 티가 안 날 뿐 약하게 뱉다가 마지막에 강하게 뱉어서 나타나는 착시일까요? 요 질문하고 또 좀 비슷한 질문이 5번 질문이거든요. 5번 질문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5번 질문 읽어드릴게요. 50m 무호흡할 때 들이마시고 꽉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최대한 길게 계속 내뱉는 건가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 쇼츠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무조건 코로 뱉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뭐 입으로 뱉으니까 더 편하다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풀 영상에서는 코로 뱉는 게 정상적인 호흡법인데 때에 따라서는 좀 참았다가 뱉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참 의견들이 많아요. 하다못해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수영 강사님들하고 코치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으로 들어 마시죠. 마실 때는 절대로 코로 마시면 안 되겠죠. 수영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코로 뱉는데 입으로도 뱉을 수 있고 코로도 뱉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 뱉는 이유가 있어요. 호흡 조절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에 호흡하고 왼손에는 호흡을 안 하거든요. 자유할 때. 근데 이 시간이 길면은 호흡을 계속 뱉을 수는 없잖아요. 이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길면은 호흡을 참았다 뱉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은 일단은 마시고 뱉는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연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입으로 들어 마시고 코로만 뱉는다. 호흡을 들어 마시고 입으로만 뱉는다. 세 번째는 코로 뱉다가 입으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다 이용한다 했을 때 두 가지 다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논문들도 나와 있을 정도로 코로 뱉으면서 입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수영에서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단 호흡을 참는 시간이 길거나 우리가 무호흡할 때는 당연히 호흡을 참아야죠. 계속 뱉을 수는 없죠. 근데 수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뱉는 게 더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호흡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폐활량이나 호흡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코로 뱉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나중에 호흡이 더 많이 연습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참았다가 뱉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어요. 물론 사람 따라 틀리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내가 호흡을 계속 내쉬는 비정상적으로 참는 동작이 길지 않으면 내가 계속 뱉는 동작을 해줘야지만 내가 호흡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 차이점이 아니에요. 코로 뱉는 동작이 길수록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은 뱉는 호흡이 길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코로 내가 잘 뱉으면 폐기능,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이 개선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호흡을 참았다가 뱉는 그룹과 호흡을 계속 뱉는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둘 간의 경기력이 차이가 난다는 논문도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근육을 쓰는 형태나 호흡의 폐활량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일단 첫 번째가 뱉고 마신다. 수영은 마시거나 뱉거나 이 두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 수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호흡이 잘 적응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계속 뱉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좀 강하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특정하게 오랫동안 호흡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지 않는 이상은 계속 호흡을 뱉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길면은 참았다가 뱉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질문 중에 평영이나 그 다음에 바사로킥, 그러니까 바사로킥이 뭐냐면 배영할 때 돌핀킥 차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반적으로 계속 수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좀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긴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호흡을 참는 게 맞죠.
호흡을 참았다가 내가 호흡을 하려고 하는 그 동작을 하기 전에 뱉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맞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유형 50m 할 때 무호흡으로 가요. 그럼 오랫동안 호흡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참았다가 뱉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형이나 파사로킥, 배영, 브레이크아웃 지점까지는 호흡을 참았다가 뱉는 지점을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무조건 뱉어야 되냐, 무조건 참았다가 뱉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마시거나 뱉는 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은 참는 시간이 길면은 참았다가 뱉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딱 3번 질문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예. 저는 폐활량이 적은 편이라 요즘 하이폭시 훈련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3, 5, 7로 늘려가면서 100m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3호흡 100m, 5호흡 100m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호흡을 참는 연습이라서 하이폭시 훈련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호흡수,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그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연습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이폭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게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 5, 7로 가든 3, 5, 7로 100m씩 가든 이거는 효과는 같아요. 근데 하이폭식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이폭식은 좀 현대에는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폭식 훈련의 장점은 호흡을 참는 어떤 연습도 되지만 양쪽 호흡을 하게 돼요, 자유형할 때. 그래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훈련도 되기 때문에 하이폭식 훈련은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호흡을 참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더 있겠죠. 그래서 그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양쪽 다, 두 번 다, 아니면은 두 가지 방식 다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금방 이제 코치님께서 예. 하이폭시 훈련은 현대에는 많이 안 하는 훈련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현대에서 많이 하는 호흡 훈련법은 따로 있는 걸까요? 현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왜 참냐,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수영할 때 호흡하는 동작이 저항을 일으켜서 수영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호흡을 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과거고,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호흡을 많이 참는다고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근거가 그 밈이에요. 과거에는 저병 선수들한테 무조건 두 번에 한 번 호흡해, 세 번에 한 번 호흡해, 그걸 지정해 줬거든요.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밈이 하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렇게 호흡을 참는 연습을 많이 안 하고요. 오히려 어디서 연습을 많이 하면요, 턴하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지점이라고 해서 물속에서 돌핏기 막 차는 거 봤죠. 그 지점은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 지점을 길게 가는 연습을 하지, 수영 레이스 도중에 호흡 참는 연습은 그렇게 중요한 연습이 아니다. 물론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경기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턴하고 나서 호흡을 참고 길게 가는 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이폭식 연습을 많이 했지만 현대에서는 턴하고 나서의 그 비거리, 이 거리를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일반인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반인 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하이폭식을 어떤 폐활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른쪽만 호흡하면은 근 밸런스가 많이 깨질 거 아니에요. 깨지니까 양쪽 호흡을 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근 밸런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체육에서도 출발한 다음에 최대한 물속에 있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물속에 있는 저변킥, 돌핀킥을 좀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전체적인 시간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단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있어요. 장거리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무조건 턴하고 나서 돌핀킥이 길고 강하면 좋다라고 해요. 옛날에 마이클 펠프스 얘기도 나왔고, 옛날 박태환 돌핀킥, 황선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장거리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차면은 단기적으로 빠를 수는 있죠. 근데 장거리는 순간적으로 빠른 것보다 페이스 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마라톤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쓰면은 페이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자유형 물속 스타트를 할 때 보통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급격하게 올라와야 해서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게 체감이 되어서요. 일단은 규칙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스타트해서 15m까지만 잠수가 허용돼요. 평형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15m 지점을 지나가면은 실격이에요. 15m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번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공 던지기 할 때 가장 멀리 던지려고 해요. 그러면 공을 각도를 어떻게 줘야 돼요? 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 완전 위로? 무지개 모양처럼. 약간 곡선, 포물선을 그린다. 맞아요, 네, 그렇죠? 포물선. 네. 똑같아요. 15m 지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15m 지점이든 아니면 개인 따라 틀리겠죠. 누군 10m가 될 수 있겠죠. 공 던지기를 그대로 뒤집어 봐요. 그 곡선을 따라가야 돼요. 공 던지기 곡선을 그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 곡선을 그대로 뒤집어서 하면은 자기한테 알맞는 포물선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겠죠. 좀 더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 그렇죠? 그럼 포물선 그 각도가 완만하겠죠. 내가 멀리 가고 싶다. 그러면은 포물선의 각도가 좀 더 깊게 가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포물선을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질문자에서 급격하게 올라오면은 저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물속에서 나오는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은 완만한 것보다는 한 번에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완만하게 나오는 거를 선택하셔서 나오면 훨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를 한쪽만 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패드를 머리에 두고 자유형 호흡을 하라고 하셨는데 왜 저는 패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만 봐서는 아마 이걸 시키는 선생님이 따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제 경우를 얘기할게요. 패드를 한쪽만 낀다는 거는 자유형을 할 때 이 한쪽만 껴서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전혀 물을 못 잡거나 그럴 경우에 오른쪽에는 패드를 끼고 왼쪽에는 패드를 안 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른쪽에 패드를 끼면은 감각이 조금 집중이 되거든요.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맞게 아니면 땡기는 타이밍에 맞게 발차기를 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글만 봐서는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다 딱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없고요. 패드를 한쪽만 끼게 하는 거는 그 코치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건 질문만 봐서는 제가 조금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머리에 두고 하는 거 제가 좀 어린 아이들 많이 시키는 건데 일단은 이 머리에 두고 쭉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패드를 다른 데 간다? 다른 데 보셨으니까 다른 데 가는 거죠. 머리가 많이 움직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자로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패드를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중심 맞추려고. 패드를 여기 끼고 계속 갈 수 있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 중심이 잡혀요. 50대 중반 남자이고 수영을 배운 지 3년 정도 되어갑니다. 자유형 생활체육인 대회 1.5km 나가려고 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50m 수영장에서 다리 사이에 끼기 편한 아레나를 사용하면 한 번도 안 쉬고 수영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100m 2분 나와요. 부상 없이 연습할 수 있는 팁과 장거리 수영 방법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질문 중에 다리 사이에 끼기 편한 아레나? 그 풀보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풀보이라고 해가지고 다리 사이에 끼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하는 그런 수영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원하는 질문은 부상 없이 연습, 장거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부상이 온다는 거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예요. 근육에서 부상이 있고 관절에서의 부상이 있는데 일단은 근육에서의 관절은 뭐 너무 과도한 훈련이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하보다 더 많이 왔을 때 오겠죠. 근데 이제 관절에서의 부상을 보면은 그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부하가 원인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유연성과 가동성인데 아무리 유연성과 가동성이 좋아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가동성을 지나쳐서 수영을 하시려면은 그게 관절이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상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유연성을 키워라 가동성을 뭐 더 연습해라 그 말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동성 내에서만 수영을 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셔야지 그 범위에서 벗어나시면 부상이 더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동성, 유연성 연습을 좀 하면서 점점 조금씩 테크닉을 거기에 맞게 완성을 해야지 갖고 있는 가동성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건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 없이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좀 변형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 낼게요. 유연성과 가동성 차이점이 뭘까요? 유연성은 말 그대로 내 몸이 얼마나 유연하냐 네. 이거인 거고 가동성은 그 유연성 안에서 내 몸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오, 제대로 아시네요? 오, 정말요? 아싸. 맞아요. 유연성과 가동성은 그 차이예요. 유연성은 내가 어떤 외부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얘기한 거고 가동성은 내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가동성은 또 안정성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근육이 잘 자리 잡고 제 기능을 해줘야지만 가동성도 좋거든요. 결국에는 유연성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유연성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서 가동성을 가져가는 건데, 수영은 가동성이 좋아야지만 정말 좋은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가동성을 늘리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가동성 안에서만 수영을 하셔야 된다 하고, 장거리 수업 팁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장거리 하려면은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일단은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자면은, 스포츠는 얼마큼 누가 힘이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큼 힘을 빼냐의 차이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스포츠는 힘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잘할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얼마큼 힘을 잘 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장거리 수영을 잘 하시려면요, 정말 천천히 하는 수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영을 먼저 완성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페이스를 늘려 나간다면은 좀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아니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팁인 거지, 많이 해야 돼요. 반복 연습. 하지만 그 반복을 잘해야죠. 힘을 빼고 본인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영을 반복하시면 나중에 빠른 스피드에도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질문자분과는 조금 결이 다른 저의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 질문해주신 분이 5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50대, 네.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유연성이 떨어져도 수영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재활의 목적에서 좋은 건지, 아니면 몸을 좀 키운다는 목적에서 좋은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둘 다 좋아요. 수영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모든 스포츠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수영은 약간 근육이 이완되는 장점이 있어요. 타 스포츠는 수축을 많이 된다면, 수영은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보다 근육이 많이 이완되거든요. 또 수영 같은 경우는 내가 유연성이 조금 없더라도요, 수영을 변형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은 접해평자 해가지고 올림픽 종목 4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IM까지 5가지를 얘기하는데, 팔다리를 움직여서 물에 떠가지고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수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자유형을 변형해서 한다면은 아무리 유연성이나 가동성이 떨어져도 부상 없이 즐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형 글라이딩 할 때 앞으로 쭉 미는 동작을, 가동성이 상당히 필요해요. 삼각근의 근력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차라리 내려버리고 그냥 밑으로 찌르듯이 수영하면서 내가 떠서 가는 방식이 있죠. 그렇게 해서 즐길 수도 있죠. 그리고 수영 자체가요, 유연성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승모근 많이 뭉치죠. 나이뿐만 아니라 요즘 분들 다 특히 컴퓨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뭉치실 거예요. 여기 승모근이 뭉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오버헤드 동작이라 해가지고 내 손이 승모근보다 위에 가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컴퓨터는 다 이렇게 밑에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손이 위에 가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수영 동작은 항상 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계속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많이 부드러움을 줘요. 물론 무리하면 똑같이 아프겠지만. 그래서 이런 수영 동작 자체가 재활이든 근력이든 심폐지구력이든 모든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스포츠보다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깨 유연성 같은 경우 좀 타고난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깨가 많이 유연하신 분들이 조금 더 수영하기 수월하고, 어깨가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수영하기 힘든가요? 그거는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근데 유연성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력이 하나도 없는데 유연성은 정말 좋아. 근데 얘네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가르쳐. 그럼 저는 유연성 선택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타고난 것도 맞아요. 근력도 타고난 것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타고난 거 있지만은, 유연성이 모든 스포츠의 핵심이지 근력의 핵심이 아니에요. 유연성이 좋다면은 어느 동작을 하든 간에 힘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게 돼요. 근력이 보면 표현적으로 엄청 좋죠. 근데 자기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력 좋고 유연성이 없다면. 물론 양쪽 다 갖고 있어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클 펠프스, 하기노, 둘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 두 선수가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2가지 다 타고났어요. 근력과 유연성 2가지 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모든 거는 유연성이 좋아야 되고, 유연성도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긴 해요.